세 번째 영상입니다. 자, 혼합주사 모형, 205쪽의 혼합주사 모형인데 이게 설명하기가 제일 까다로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거의 매 학기 이 모형을 설명하다 보니까 저도 뭐 이게 수업을 할 때만 이 수업 내용을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뭐 저도 등산을 가거나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뭐 오고 가면서 그다음 또는 뭐 때에 따라서는 자기 전에 그 다음에 자고 일어나서 이런 내용을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혼합 주사라는 게 스캔, 렌즈를 얘기하는 거예요. 렌즈를 얘기하는 거고, 혼합 렌즈를 여러 개가 이렇게 겹쳐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의사 결정하는 사람이 일종의 렌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렌즈냐? 자, 줌 인 아웃의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다 보고 일을 진행을 이제 어떤 그 일을 진행을 해요. 이 혼합주사 모형은 정책 결정 전에도 쓰이기도 하지만 정책 결정을 계속 순간순간마다 해나간다는 의미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 의사결정을 할 때 전체적인 그 그림을 한번 그려요. 크게 보고 순간순간 진행하다가 갑자기 결정자 본인이 스스로 관심을 둬야 되는 분야에 포커스를 확 맞춰요. 자, 포커스를 맞춰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의사결정에 집중을 해요. 그 다음에 전체를 한번 다시 살펴보고 또 계속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본인이 의사결정자가 관심을 기울이는 곳에 확 집중을 해서 그 문제를 좀 더 다시 세부적으로 결정을 해요. 그 다음에 다시 넓혀서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가는 줌 인 아웃의 개념이에요, 이게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뭐 이제 합리모형과 점정모형을 합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으니 얘기 드립니다. 자, 우리 이제 얼마 전에 바둑 기사님, 이세돌 기사님, 알파고하고 이제 인공지능하고 대결해서 한 번 이기잖아요. 머릿속에서 엄청 복잡했을 거예요. 그 전날부터 작전 짜야 되잖아요. 자, 알파고가 어떻게 할지. 야, 그럼 우리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세돌 그 기사님 혼자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 바둑 기사님들 모여가지고 이제 한 곳에 모여가지고 작전을 이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상대방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끼리 모여서 작전을 세우는 거예요. 야, 알파고가 어떻게 나올까? 자, 여기에 대한 게 큰 그림이에요. 바둑 두기 전에 큰 그림을 그려요. 우리의 전략은 이거야. 자, 이제 현장에서 바둑을 두죠. 자, 내가 이제 계산한 대로 바둑을 두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알파고라는 상대가 내 의도대로 움직이질 않아. 그럼 전체 전략을 버릴 수는 없어요. 자, 전체 전략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그 특정한 바둑판에 있는 그 특정한 그 한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집중을 해요. 자, 특정한 부분에 집중해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다시 전체적인 전략을 검토를 해보죠. 내가 바둑을 두기 전에 어제 사람들하고 딱 결정했던 그 전략대로 흐름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자, 그러다가 또 알파고가 또 이상한 뭔가 변칙적인 수를 이제 둔단 말이에요. 그럼 빨리 거기에 그 부분에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전체적인 흐름에 맞게 가고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자, 그렇게 가다가, 자, 인간 쪽, 자, 이세돌 기사님이 이겼다! 이거는 알파고가 자기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자, 졌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인간 입장에서도, 이거는 답이 안 나와. 그러면 전략이, 자,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교수님 도저히 이해가 안 되겠다. 그럼 게임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팀플레이 게임 방송 많이 보실 테니까. 팀에서 일단 전략을 짜잖아요. 우리가 상대편을 어떻게 이길 것인지. 큰 전략. 야, 우리 분업, 너는 뭐해, 너는 뭐해. 다 나름대로의 그 역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게임을 시작하면 막상 그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대로 안 될 때 빨리 그 세부적인 그 문제에 집중해서 해결을 하고 다시 전체의 흐름을 이어서 가고 또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또 집중하고 전체 흐름을 이어서 가는 줌 인 아웃의 개념을 혼합주사 모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은근히 이게 많아요. 이게 이제 그 군사작전에서도 이게 있고요. 군사작전은 혹시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전쟁. 자,
지도를 다 펼쳐놓고, 자, 전체 전쟁의 지금 현황은 어떻다? 야, 우리가 불리한데? 어떡하지? 그런데 한 부분의 영역에서 전투에서 이겨요. 이런 경우는, 야, 우리가 완전히 불리한 건 아니다. 오늘 저쪽에서 이겼대. 이걸 가지고 전세를 뒤집을 수가 있어요. 혼합주사 모형의 개념이 국방 군사에서도 이제 쓰이고, 그 다음에 좀 거대한 결정을 할 때,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을 동시에 이렇게 쭉 추진해 나갈 때는, 우리 전체적으로는 지금 문제가 없어. 그런데 지금 A 구역, A 사업에 대해서는 거기에 좀 집중해봐. 야, 이번 1, 4분기, 3개월 동안은 거기에 집중해. 쭉 해결해 나가요. 그 다음에 다시 전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쭉 이어나가는, 이게 바로 혼합 주사 모형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바둑하고 그 게임 설명하면 이게 그나마 이해가 되는 건데, 그냥 우리가 교과서적인 걸로 봤을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최적 모형이 이제 206쪽에 거기 이런 게 있어요. 직관, 판단력, 창의력과 같은 초합리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최적 모형입니다. 아무리 내가 고민을 해도, 논리적으로 고민을 해도 이거는 결정이 안 될 때 초합리성, 직관, 통찰력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의외로 잘못 알기가 쉬운 게, 그렇다면 경제적인 결정, 합리적인 그런 그 절차는 다 생략합니까? 아니에요. 합리적, 과학적 그런 절차들은 끊임없이 고민을 하다가 안 돼. 도저히 모르겠어. 내가 이 수학 문제를 못 풀겠어. 내가 이 영어 문제를 못 풀겠어. 이제 막상 이제 좀 체념하려고 할 때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죠. 혹시 이거 이렇게 하면 될지 않을까? 그게 초합리성이에요. 일단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하면은, 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올 거냐 말 거냐, 뭐 어쩌고 저쩌고 왔잖아요. 자, 특히나 이제 지금은 돌아가신 엘빈 토플러, 뭐 제3의 물결, 엘빈 토플러 같은 사람들, 뭐 피터 드러커 경영학자, 이런 분들이 봤을 때는, 야, 우리가 이제 정보통신이 전체 사회를 다 이끌고 간다 라고 했어요. 30년 전에. 에이, 설마 근데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자, 화상회의를 하는 그런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25년 전에 얘기했습니다. 지금 하잖아요, 우리요. 이게 화상회의나 마찬가지죠. 앞서가는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들이 바로 최적 모형이고, 상당히 질적으로 촘촘한 모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야, 이것저것 다 검토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완전히 집중해서 범위를 좁혀서 탐색하고 분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떠오르는 것, 초합리성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미래학자들의 이야기를 꼭 여기서 얘기합니다. 자,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4차 산업혁명이 온대. 야, 화상회의 할까? 설마. 우리가 스마트폰, 이거 지금 버튼식 휴대폰 가지고 이렇게 거는 거 있잖아요. 버튼식 휴대폰으로도 충분한데, 설마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우리가 패턴 인식이라고 하죠. 이렇게 휴대폰 잠금 여는 거예요. 에이, 설마. 우리가 옛날에 SF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외계인 나온 영화에서 이렇게 패턴 인식 이렇게 말하면 그 기계에서 대답해주는 그런 영화들 많잖아요. 에이, 설마 우리가 그런 시대가 오겠어. 왔잖아요. 내비게이션. 자동차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자, 경로를 탐색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간단하게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미리 앞서서 결정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쓰레기통 모형인데, 아래에서 8번째 줄이 이런 게 있어요.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속에서 조직의 의사결정을 한다는 건데, 이게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얘기고, 이제 208쪽의 위에서 4번째 줄이요. 자, 대부분의 주요 조직에서는 조직의 목표와 선호, 무엇을 해야 될지는 이게 안 맞는 경우가 많다. 자, 그리고 208쪽에 중간에 첫째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성 있는 선호. 자,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끼리 뭐를 선택해야 하면 좋을지 기준도 없고 합의된 것도 없어요. 자, 이 쓰레기통 모형은 여러분이 회의를 들어가보시면 알아요. 나는 여기 회의에 그냥 와서 가만히 아무 말 안 하고 나가면 돼. 자, 그런 사람도 있고, 나는 회의 때만 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회의 때 좀 이렇게 주제에 벗어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뒤죽박죽이라는 거예요. 쓰레기통 그 안에 뒤죽박죽으로 있듯이 뒤죽박죽된 상태에서 맞아 이거야 이걸로 결정해. 이게 쓰레기통 모형이에요. 비일관성. 내가 오늘 회의에 왜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겪으실 거. 죄송한데 제가 지난번 회의는 참석을 못하고 오늘 회의에 처음 왔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회의에 논의된 걸 모르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저 죄송한데 다음 주에는 그 지난주에 오셨던 팀장님이 오실 거고 저 오늘 하루만 왔습니다. 이러면 이 사람은 의사결정을 할 때 몰입 정도가 다르잖아요. 쉽게 말하면 대리 출석한 건데 이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의사결정이 되는 모습을 쓰레기통 모형이라고 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형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친구끼리도 회의할 때 우리가 오늘 단톡방에서 모인 이유가 뭘까? 자, 우리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인지 이런저런 얘기하다 그래 그건 네가 하고 이건 내가 할게. 이게 맞는 건지 후자가 맞을 거라고 봐요 저는요. 그래서 이 의사결정 모형이 진짜 재밌는 게 많습니다. 알고 보면은. 자, 그리고 공공선택 모형인데 이건 이미 저 행정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건데 자, 아래에서 8번째 줄이요. 209쪽입니다. 정부를 자, 공공재를 생산하는 생산자라고 생각하고 시민은 자, 소비자라고 규정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시민이 정부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 정부끼리도 경쟁을 시켜야 된다는 게 공공선택 모형의 논리죠. 자, 그런데 이 공공선택 모형은 사실 의사결정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동네에 사회복지센터, 뭐 재가복지센터, 노인요양보호센터 이런 센터가 많아요. 동일한 서비스를 하는 센터끼리 경쟁을 붙이죠. 자, 나는 A 센터를 이용해보고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동일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B 센터에 가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죠. 자, 그러다 보면은 센터끼리 동일한 업종끼리는 경쟁을 하죠. 우리가 더 나은 서비스, 좀 더 친절해야 되고 좀 더 위생적인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그 냉정한 공공선택 모형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회복지, 영유아,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경우가 굉장히 냉정한 그 공공선택 모형이 적용되는 곳이죠. 우리 아이를 보내는데 여기가 별로야. 우리 아이 절로 보는데 별로야. 뭐 이런 거 등등. 그리고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되어 있는 곳이라면 이게 훨씬 빨리 적용이 돼요. 나는 우리 동네 서비스가 다 싫어. 그런데 마을버스 타고 한 정거장만 가면은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가 바뀌는 곳이 은근히 많아요. 내가 마을버스 타고 2정거장, 지하철로 한 정거장만 가면은 이쪽 복지관, 이쪽 센터에는 너무 서비스가 좋아. 다 그쪽으로 몰려요. 이게 굉장히 그 독특한 그 이론, 공공선택 모형이 그랬었는데 이게 현재 2022년도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하철을 탔을 때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이게 아니라 고객님, 고객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공공선택 모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의사결정의 모형에 대해서 8가지를 2개의 영상으로 쪼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창의성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